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 7월에 이어 0.5%포인트 인상에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우리나라 역시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고 경고하면서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며 강력한 긴축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이 연일 이어지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G7 정상들은 푸틴 대통령의 전쟁 범죄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나토는 핵 억지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예비군 동원령 발표 이후 러시아인 20여 명이 요트를 타고 국내 입국을 시도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입국이 거부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내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하면서 후쿠시마 인근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항염수를 오염수로 채워 국내에서 배출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 신화 멤버인 신혜성 씨가 도난 차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신 씨 측은 대리주차 직원이 건넨 키를 받아 차를 몰았다고 밝혔지만 식당 측은 키를 건넨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함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더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겠고 곳곳에서 얼음이 관측되고 서리가 내릴 거로 보입니다. 때이른 초겨울 추위는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로 상단 기준 3.25%인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은 0.75%포인트입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을 완화할 필요도 있어서 7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높일 거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면 기준금리는 1년여 만에 2.5%포인트나 오르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계 빚이 문제인데요. 앞으로 연말까지 두 달 만에 이자 부담이 13조 원이나 늘어날 거로 우려됩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가계의 모든 빚을 뜻하는 가계신용은 지난 6월 말 1,86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2분기와 비교하면 6년 만에 480조 원 넘게 급증한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 금리 인상기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 5천억 원 증가합니다. 빅스텝을 두 번 밟으면 기준금리는 1%포인트 올라가니까 다음 달이면 연 3.5%까지 치솟게 됩니다.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두 달 만에 13조 원이나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 전체 대출자의 6% 수준인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우려스럽습니다. 13조 원 가운데 취약차주의 이자 증가폭은 7천억 원으로 1인당 51만 원꼴입니다. 취약차주가 그동안에 한 10년 년에 걸친 저이자율 체제에 너무 익숙해 있다가 이제 갑자기 금리가 올리게 되면서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어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결국 경기 침체를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입니다.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처분가능 소득이 줄다 보면은요, 당연히 소비자들은 지갑 안 엽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갑 안 열면 경기 침체가 빠르게 도래하거든요. 생각보다 더 빠르게 경기 침체가 오고 그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가계 빚이라는 시한폭탄에 스위치가 켜진 셈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며 내년 한국 성장 전망치도 2%로 또다시 내렸습니다. IMF는 강달러 등의 내년 세계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며 강력한 긴축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무역 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반기에 가서 30%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환율은 당국의 개입에도 1,4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갑니다. 외환 당국에서 너무 변동성이 지나가는 건 맞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이고자 일자의 시장에 개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밖에도 높은 물가와 흔들리는 수출, 치솟는 금리 등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위험 요인들이 깔렸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국 수출도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2%로 낮췄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성장률 전망치는 3%에 육박했지만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세계 경제를 흔들면서 대폭 하향 조정한 겁니다.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내렸습니다. 주요국의 전망치가 줄줄이 떨어졌는데 계속되는 고물가와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중단 등이 세계 경기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I am the natural optimist, but today I stand in front of you and I need to say more likely to get worse than to get better. IMF는 다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 즉 고금리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공고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기 둔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내년 상반기까지가 특히 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다만 당장 단기간에 외환 위기처럼 외화 자금이 부족해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까지는 아니라며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대외 변수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을 꼽으며 국내 경제에는 중국 변수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본 뒤 지금 수준이라면 감내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증폭되면 얼마나 확대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현지 시간 11일 금리를 안정시키고 연기금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가 연동 채권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란은행은 영국 금융 안정에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투자 심리 안정을 위해 이 같은 신규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영란은행의 이번 조치는 영국 정부가 지난달 430억 파운드, 우리 돈 69조 원 규모의 감세안을 포함한 미니 예산을 발표한 뒤 세 번째 시장 개입입니다. BBC는 영란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에 관해 경고하는 것은 드물고 영란은행 고위 인사 여러 명이 시장 혼란의 원인을 정부 정책에 돌리는 것은 더욱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틀째 러시아 공습이 계속돼 사망자가 발생하고 민간 시설과 기반 시설이 큰 피해를 봤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 주도인 자포리자에는 학교와 의료시설, 주거 건물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민간인 1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는 12발의 S-300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자포리자에 발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자포리자주의 러시아 점령지 행정부위원회 주요 구성원인 블라디미르 로고프는 자포리자시 상황에 대해 최소 16차례 폭발이 있었다고 텔레그램에서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최근 러시아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미사일 공격은 전쟁 범죄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한 대대적인 공습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현지 시간 11일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연뒤낸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G7 정상들은 특히 러시아가 생화학 또는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결과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핵 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핵 억제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1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3일 핵 계획그룹 정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핵 계획그룹은 1966년 설치된 협의체로 당면한 안보 환경을 고려한 나토 동맹국 차원의 핵무기 운용 방침을 비롯한 핵 정책을 점검하며 확장 억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일종의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합니다. 네, 이처럼 크림대교 폭발에 자극받은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보복 타격을 감행한 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추가 경고를 날리며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군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거라고 경고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한 서방에 대해 맞대응할 거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이 이뤄진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앞쪽 좌측에서 폭발이 일어나자 길 가던 차들이 멈춰섭니다. 이어 멀리 도로 중앙에서 불꽃과 함께 더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포연이 하늘을 뒤덮은 뒤에야 겁먹은 차들이 방향을 바꿉니다. 이처럼 무차별 미사일 공격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겁먹지 않고 더욱 단결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군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Україну неможливо залякати, тільки ще більше об'єднати. Україну неможливо зупинити, тільки ще більше переконати, що терористів треба знешкоджувати.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번 공격을 지휘한 인물로 새 러시아 총사령관 세르게이 수로비킨을 지목하고 지명 수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한 목소리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비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목표로 정한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차별 공격이 아님을 강변한 겁니다. Сегодня российскими войсками нанесен массированный удар высокоточным оружием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по объектам систем во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вязи и энергетики Украины. Цель удара достигнута. Все назначенные объекты поражены. 그러면서 서방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른바 참을 수 없는 레드라인에 근접했다며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방 언론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푸틴이 예기치 못한 목표물에 공격을 가하는 등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이 최근 러시아로부터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돕고자 방공무기인 나삼스, 즉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 인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간 11일 화상브리핑에서 나삼스 2기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매우 가까운 시일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기가 그렇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나삼스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거리가 160km 이상인 나삼스는 방산업체인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와 미국의 레이시언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미사일과 항공기를 모두 방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달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한 이후 러시아에서는 주변국으로의 탈출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동해를 통해 20여 명의 러시아인이 요트를 타고 입국을 시도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오전 포항 호미곶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요트입니다. 러시아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요트를 시작으로 지난 5일까지 닷새 동안 우리 해역에서 발견된 러시아 요트는 모두 5척. 한 척을 제외한 4척이 포항, 신항 등에 입항했습니다. 4척에 탄 러시아인 23명 모두 여행 등을 하겠다며 국내 입국 허가 신청을 했지만 과거 입국 기록이 있는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했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출발한 요트가 잇따라 동해로 들어온 건 이례적입니다.
입국을 시도한 23명 중 22명이 남성으로 대부분 입대 연령인 20, 30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원령을 피해서 왔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동원령 이후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탈출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가 사실상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교 문제나 인권 문제 등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푸틴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발표한 이후 러시아에선 주변국으로의 탈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발표 이후 3주 동안 징집 목표 인원에 육박하는 러시아 남성 약 30만 명이 러시아를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이 전술 핵 운용부대 훈련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언제 어디서든 핵을 쏠 수 있다고 과시했습니다. 향후 7차 핵실험의 초점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작고 가벼운 핵탄두 개발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순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쏜 목적이 전술핵 강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 핵 운용 부대들의 발사 훈련을 통하여 완전한 준비 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 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습니다. 지난 4일 일본 열도를 넘긴 새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남쪽 지역을 겨냥했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남측의 비행장과 군사 지휘시설, 항구 등 구체적인 타격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골고루 섞어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이미 완성돼 실전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전술핵 탑재 수단들입니다. 탄도미사일에 전술핵 탄도가 다 탑재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어떤 목표 지점도 즉각 타격하고 공중에서 또는 직접 간접으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6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선 전술핵의 전방부대 배치를 암시하기도 해 북한은 이제 단거리 미사일과 전술핵 결합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7차 핵실험의 초점도 핵탄두를 소형화해 단거리 미사일에 싣는 데 맞춰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핵을 소형화해야 되는데 북한이 사실은 3차 핵실험 때 소형화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같은 그런 미사일에 적정한 그런 핵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지는 좀 의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도 핵실험의 필요성은 좀 있겠죠. 7차 핵실험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중국의 20차 당대회 이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다만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고려한다면 핵실험 시기가 더 늦춰질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북한이 최근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전개했다며 공개한 사진의 일부가 과거 사진을 재활용한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서북부 저수지 수중 발사장에서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 사진을 공개하면서 미사일이 동해상의 알섬을 타격하는 사진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지난 1월 28일 지대지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과 각도와 폭발 섬광의 형태뿐 아니라 섬 주변의 물결 모양까지 유사해 같은 사진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또 당시 북한이 발사한 미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평안북도 태천의 저수지에서 수중 발사돼 600km가량 비행해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태천에서 알섬까지의 거리는 약 400km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요청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한국 측 입장은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외교적 해법이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마주 앉아 비핵화 협상에 임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당과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물밑 논의해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여당과 어떤 논의도 진행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한 달여 전 여당의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여건 조선을 제안했고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 데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한미일 군사협력과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현재의 대북 정책 기조가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위협하는 상황이지만 핵을 통해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지적에는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야당에서 친일 국방이라고 공격하는 데 대해선 현명한 국민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규정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안보 망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식민사관 논쟁을 부추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합동훈련을 친일 공방으로 쟁점화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반도 일본군 진출 가능성까지 제기하자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부 집권 때도 우길기를 개항한 일본 군함이 우리 항구에 정박했다며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자기들 집권할 때 실컷 우길기를 단 함정들을 다 한국까지 정박시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너무 뭐를 모르고 현실 인식이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나 일본과 군사훈련은 안보 자해 행위가 맞는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여권 종북몰이는 해방 후 친일파 행위와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한반도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띄워 전선 확대를 시도했습니다.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날로 격화하는 친일 국방 공방엔 또 예기치 않은 식민사관 논쟁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대표 발언을 공격하려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조선이 망한 건 일본군 침략이 아닌 조선왕조의 무능과 무지 때문이라고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일제가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습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입니다. 논란이 되자 정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친일 프레임 선동이라고 진화했지만 나만큼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과 본질을 여러분들이 호도하고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여권 안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북한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경색됐지만 여야 공방이 오히려 역사인식 논쟁으로 번지는 등 안보 협치를 기대하긴 더욱 어려워진 모양새입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내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선박이 평형수를 오염수로 채워 국내에 들어와 배출할 경우 우리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부랴부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대책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르노빌 사태 이후 최악의 원전 사고였습니다.
일본은 10년이 넘은 지금도 핵 연료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오염수를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년 중순쯤부터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을 처리한 뒤 방류한다고는 하지만 안전성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가 있긴 하지만은 그 여과기에서 그 성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방사성 물질, 특히 삼중수는 남게 되고요. 일단 이게 방류가 되면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겠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당장 후쿠시마 인근 9개 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선박이 문제입니다. 선박들은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평형수라 불리는 바닷물을 채워넣는데 후쿠시마 인근 항에서 평형수를 채운 뒤 한국에 들어와 방류하면 오염수가 곧장 국내 바다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오염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추산해 볼 수 있는 기초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후쿠시마 인근 9개 항에서 입항한 선박은 15,800여 대인데 평형수 배출 감시가 이뤄진 건 42건, 전체의 0.2%에 그쳤습니다. 해양수산부도 현행 조사 체계에 부족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평형수 오염 여부를 분석하는 데만 보름 넘게 걸려 선박들이 오염수를 배출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9개 항에서 입항하는 선박 가운데 평형수를 배출하는 선박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장에서 1시간 안에 방사능 오염 여부를 분석해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국회에 장비 마련을 위한 예산 6억 원을 증액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 예산안에 포함된 방사선 측정기 성능 분석표는 지난 2019년에 작성된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로그 작성자조차 다른 유튜브 방송을 보고 내용을 정리한 거라고 출처를 표시해놨지만 해수부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퍼져놓은 겁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가 유입될 경우 국내 해양 생태계가 함께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준비가 좀 안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수부는 급하게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발생한 실책이었다며 다시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먹구구식 대책에 혈세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 이른바 일제고사가 5년 만에 사실상 부활합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학력평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건데 줄 세우기라며 반대해온 진보 교육감들과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 학업 성취도 평가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줄 세우기 논란 뒤에 숨어 교육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중3과 고2 가운데 3%를 표본 조사합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교과 영역과 사회 정서 역량을 함께 진단하는 자율 평가를 원하는 학교 모두 응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응시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하는 학교만 응시하기 때문에 일제고사나 전수평가 부활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학교별로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현재의 진단 도구로는 개별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 기반도 내실화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한글 익힘 시간을 확대하고 코로나19 교육 결손 해소와 정서 지원을 위한 두드림 학교를 모든 초중고에 설치합니다. 희망자에겐 방과 후 최대 5명 규모의 보충 수업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교원단체는 자율평가가 결국 일부 교육청의 일제고사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다시 줄 세우기 경쟁을 부를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강원도와 부산에선 새 교육감들이 학업 성취도 평가를 확대하려다 전교조 반발로 소송까지 검토되는 상황이라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그룹 신화 멤버인 신혜성이 도난 차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신혜성 측은 대리주차 직원이 건넨 차키를 받아 운전했다며 절도 혐의는 부인했는데 식당 측은 차키를 건넨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며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동에 있는 탄천 2교. 새벽 1시 40분쯤 도로 위에 차량에 불이 꺼진 채 그냥 서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차 안에서 자고 있던 건 2000년대 초반 큰 인기를 누렸던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측정 못하신 이유가 뭡니까? 음주는 인정하십니까?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를 물었지만 대답을 회피해 절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체포 사실이 알려진 뒤 큰 논란이 일자 소속사는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날 밤 서울 강남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주차 직원에게서 차키를 전달받았고 집으로 가다가 도로에 멈춘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혜성이 머물렀던 식당 측은 YTN 취재진에게 차키를 건넨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소속사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리주차 직원은 근무 시간도 아니었을 뿐더러 CCTV 화면에서도 신혜성이 키가 꽂힌 다른 차를 몰고 떠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 차는 벤츠였고 남의 차는 흰색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CCTV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CCTV 확인해 보세요. 경찰은 식당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CCTV 화면을 분석해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취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신혜성 씨 측에서 이게 타인의 물건인지 모르고 가져갔다는 것을 지금 입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어제 새벽 2시 반쯤 서울 연남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이모 씨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실 창문에 쇠창살이 달려 있어 이 씨가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목천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를 포함한 차량 4대가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에 실려 있던 식료품 상자가 쏟아져 2시간 가까이 통행이 지연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달리던 화물차가 공사 중인 구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바리케이드와 부딪힌 뒤 연이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안산시 본호동의 한 3층짜리 건물 1층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일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에 있던 전기 자전거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롯데제과가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 제품을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제과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해당 제품이 세균수 기준치를 초과해 식약처에서 회수 명령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제과 측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후원은행 농협에서 입장권 8억 원어치를 샀는데요. 입장권 구매와 후원이 잇따르면서 성공 개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장소가 제1호 국가정원을 벗어나 순천시 전체로 확장됩니다. 정원에서
순천시를 가로지르는 동천까지 배가 띄워지고 빗물을 받아놓는 저류지까지 활용됩니다. 무엇보다 생태와 친환경 농업의 조화로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습을 담게 됩니다. 생태가 순환되는 도시가 되지 않고는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개최할 정원박람회 경관 농업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도 깜짝 놀랄 모습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농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협도 대표적인 농도 전남에서 열리는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소매를 거뒀습니다. 입장권 7만여 장, 8억 2천여 만원어치를 사기로 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순천 국제 정원 박람회가 10년 만에 다시 개최됩니다. 저희 농협은행은 공식 후원은행으로서 입장권 판매라든지 전국 조직망을 활용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순천시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입장권 판매액은 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도 후원을 약속했고 전국 교육청에서도 정원 박람회를 학생들의 체험학습의 장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코로나 종식 기대 속에 열리는 정원 박람회에 외국인 관광객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신선한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홍을 꿈꾸는 청년들이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등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20대 이서훈 씨. 얼마 전 고향으로 돌아와 스마트팜을 창업했습니다. 평소 관심을 가졌던 환경과 기후 문제를 농업 방식 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주변의 우려도 컸지만 농약 없이 채소를 재배하는 데다 포장재까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젊은 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나 이런 기후재난에 있어서도 대비하기도 더 쉽고, 그리고 또 지구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약용작물인 감초와 당귀가 스마트팜을 가득 메웠습니다. 노지의 파종에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량은 2배 이상 늘었지만 재배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온도와 습도 등 생육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조절해 인건비 부담을 덜었습니다. 일주일에 3명, 4명이서 3, 4일을 와야 될 일을 주말에 부부가 둘이 와서 충분하게 농사를 질 수 있다 하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커지자 정부와 지자체도 스마트팜 교육과 창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마트팜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나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팜. 체계적인 지원으로 청년 창업을 유도해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KT가 프로야구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LG의 역전 끝내기 패배를 당해 준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놓쳤습니다. KT는 5대4로 앞선 9회 말 LG 최은성의 희생 플라이로 동점을 허용한 뒤 오지환에게 우익수 키를 넘기는 끝내기 안타를 내줘 5대6으로 역전패했습니다. 승률에서는 동률을 이뤘지만 상대 전적에서 키움에 밀리며 3위 자리를 내준 KT는 내일부터 5위 기아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릅니다. 지구와 부딪히는 코스에 있는 소행성에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바꾸는 인류 최초의 소행성 방어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 결과 소행성 다이모르포스 궤도의 변경을 확인했다며 인류가 처음으로 천체의 움직임을 바꿨다고 현지 시각 11일 발표했습니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실험이 소행성 공전 주기를 11시간 55분에서 11시간 23분으로 단축했다고 전했습니다. 연일 초겨울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따뜻한 외투가 필요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7.5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강원 산간 지역은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0.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낮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때이른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7.5도, 대전은 6.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추위가 물러나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 7월에 이어 0.5%포인트 인상에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우리나라 역시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고 경고하면서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며 강력한 긴축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이 연일 이어지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G7 정상들은 푸틴 대통령의 전쟁 범죄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나토는 핵 억지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폐지됐던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해 2024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력평가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교육계 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더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겠고 곳곳에서 얼음이 관측되고 서리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때이른 초겨울 추위는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대규모 공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다음 주 핵 억제 연습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유럽 최대의 핵발전소가 있는 자포리자의 학교와 주거, 상업 등의 시설이 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은 최소 16차례. 이로 인해 각종 시설은 화염에 휩싸이고 산산조각이 났고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Да сложно словами описать. Жалко сотрудника, да. Жалко бизнес. 수도 키이브 등 우크라이나 전역도 비슷한 상황. 연이어 폭격이 이어져 하늘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자 주민들은 긴급히 지하로 대피했습니다. 키이브 등 우크라이나 전역 4천여 곳의 마을 전기가 끊기는 등 기관 시설이 큰 타격을 입었고 사상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Ёбаный апокалипсис. іншими словами просто не називаєш. Це терор. 러시아는 지난 8일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폭발로 일부 붕괴한 뒤 우크라이나 전역에 연일 로켓과 드론, 미사일 등을 총동원한 보복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우려와 관련해 핵 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다음 주 핵 억지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의 핵무기 운영 등의 협의체인 핵 계획 그룹 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President Putin's veiled nuclear threats are dangerous and irresponsible.
주요 7개국 G7 정상들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미사일 공격은 전쟁 범죄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사호입니다. 미국이 최근 러시아로부터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백악관 방어에 사용되고 있는 방공 무기를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인 나삼스 2기를 매우 가까운 시일에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로부터 대대적인 공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정상들에게 방공무기 지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Коли Україна отримає достатню кількість сучасних та ефективних систем ППО, ключовий елемент російського терору, ракетні удари перестануть працювати.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 요청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첨단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인 나삼스를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우크라이나에 나삼스 2기를 매우 가까운 시일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we're working hard to get them the first 2 of those NASAMS, and we think that we're on track to get those first 2 over there in the very near future. 사거리가 160km 이상인 나삼스는 방산업체인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와 미국의 레이시언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미사일과 항공기를 모두 방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나삼스는 2005년부터 백악관과 의사당 방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나삼스 2기를 올해 말까지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6기를 추가로 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의 발언은 그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12일과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방장관 회의 기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하는 우크라이나 지원그룹 회의에서도 방공무기 지원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예비군 동원령을 피해 요트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다가 입국이 거부당한 러시아인이 21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부산항에 입항하려던 요트가 입항했다가 입국이 불어된 뒤 5일 동안 동해 곳곳에서 러시아인이 탄 요트 5척이 해경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 중 입항한 요트 4척에는 러시아인 23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제외한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불어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로 상단 기준 3.25%인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은 0.75%포인트입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을 완화할 필요도 있어서 지난 7월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높일 거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면 기준금리는 1년여 만에 2.5%포인트나 오르게 됩니다. 또 5번 연속 인상이자 10년 만에 3%대 기준금리 시대 진입입니다. 시장에선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는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더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내렸습니다. IMF는 어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 전망보다 0.1%포인트 내린 2%로 제시했습니다. IMF의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IMF는 물가 상승 장기화와 강달러 현상,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등이 세계 경기를 끌어내릴 위험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강화에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1 78센트, 1.95% 하락한 $89 35센트에서 거래를 마쳐 이 거래일 만에 $9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1 90센트, 1.98% 떨어진 $94 29센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몇 달째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옷 한 벌 사는데도 망설이게 되죠. 저렴한 구제옷과 골동품을 파는 시장에서도 손님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아서 상인들은 걱정입니다. 김태현 기자가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골목부터 대로까지 구제 의류 점포들이 쭉 늘어섰습니다. 얇은 옷 한 벌에 5,000원, 두꺼운 외투에 붙은 가격표도 1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아이템을 찾기 위해 이 옷 저 옷 살펴보는 손님들의 눈길과 발걸음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시장은 올해 들어 다시 예전의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 달 새 껑충 치솟는 물가에 소비 심리가 꽁꽁 얼면서 서민들의 지갑도 쉽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다 보니 구제 시장에서조차 생필품이 아니면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겁니다. 찾는 손님들은 많아졌는데 이제 물가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처럼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입던 거 그대로 입으시고 이제 원하는 거 아니시면 잘 안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19로 쪼그라들었던 매출이 이젠 좀 회복되려나 기대했던 상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도 여전한 매출 한파에 한숨이 끊이지 않습니다. 찾는 손님은 전보다 늘었는데 구매하거나 이런 거는 전이랑 아직 비슷해요. 전에 매출보다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쓰던 의류와 골동품을 구매해서 다시 파는 구제시장 상인들에겐 입고되는 물건 자체가 줄어든 것도 고민입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탓에 쓸 만큼 쓴 의류나 물건도 좀처럼 버리질 않아 집화장에서 가져올 게 없는 겁니다. 여기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해 구제 시장에 풀리는 물건과 손님은 더욱 줄었습니다. 물건이 강남 같은 데서 무지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강남에서도 물건을 안 나오고 그런 데다 직접 낸대요. 자기네가 그냥 이까짓 거 그냥 그러고 재활용통에다 넣어버렸는데 요새는 넣지를 않고. 저렴한 옷을 사고 파는 서민들의 오랜 터전이자 레트로 열풍, 빈티지 유행 등에 힘입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던 구제시장. 비대면으로 직격탄을 맞은 코로나도 버텼지만 5달째 5%를 웃도는 물가 오름세까지 덮치며 상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최근 국내 일각에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전술핵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전술핵은 비교적 단거리 목표물을 공격하는 소형 핵무기로 분류되지만 최대 위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넘나들 것으로도 평가됩니다. 전술핵이 뭔지 신준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전술핵과 이를 운용할 무기 체계의 다양화를 강조했습니다. 전술핵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 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강조하는 전술핵이란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기 위한 폭발력이 수킬로톤에서 수십 킬로톤 이내의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적국의 핵심 기반 시설을 공격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수백 킬로톤급의 전략 핵무기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전술핵은 사거리 1000km 이하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나 전투기, 핵지뢰 등에 탑재됩니다. 사거리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장거리 폭격기 등에 탑재되는 전략 핵과는 운용 수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이 15킬로톤이었고 이로 인해 20만 명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위력이 최대 수십 킬로톤에 달하는 현대의 전술핵은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은 이런 전술핵을 최소 수십 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이를 초대형 방사포 등에 탑재해 남한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9월 28일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비행장들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진행된 전술 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도 북한의 노골적인 전술핵 위협에 맞서 지난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입장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놓고 전초전을 치렀던 여야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전임 정부에 대한 하명 감사라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적법 절차를 거친 거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감사위원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요구에 불만을 품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이 이런 정도로 독립성과 정치적 국민성을 무심받고 훼손되었다라고 판단하는 데는 감사위원님들의 책임도 엄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사 자체를 문제 제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으니 절차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정쟁으로 이끌어간다는 그 모습, 이게 구태 아니겠어요? 결국 오전 내내 신경전이 이어지며 관련 질의는 하나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재개된 오후 감사에서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이 유병후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언급하며 하명 감사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자, 감사원이 전화로 물어보면 전화로 알려주고 문자로 물어보면 문자로 답하고 그런 기구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기구입니까? 감사원은 정상적 소통이었다며 감사 관련 사항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관련 사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활용했고 그리고 예산 편성까지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원 관련 정쟁의 불씨는 코레일 등에 대한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장애까지 피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공직자 7천여 명의 열차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게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조만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중간 감사 결과까지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금융당국을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5대 시중은행장들이 5년 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서민들은 고금리에 허덕이는데 은행들은 이자 장사도 모자라 내부 횡령 범죄까지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거대 은행 수장들을 향한 비판의 화살은 먼저 올해 상반기 잇따랐던 은행 내부 횡령 범죄에 꽂혔습니다. 고객이 믿고 맡긴 돈을 직원이 빼돌린 어처구니 없는 범죄라는 지적에 정말 사고치고는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무려 700억 가까운 개인에 의해서 한 개인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장들은 송구하다, 죄송하다, 사과드린다며 하나같이 몸을 낮췄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 기찰이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금리에 빚을 낸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은행들은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금 금리는 찔끔, 대출 금리는 대폭 올리면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자 수익으로 돈 장사해서 쉽게 돈을 벌고 미국의 은행들은 오히려 이자 수익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이 예금 금리는 정말 눈꽃만큼 올라가고 또 대출 금리는 진짜 한껏 올리고 이런 구조로 이제 손쉽게 장사한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정파를 가리지 않은 질타에 은행 수장들은 또 한 번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은행을 몰아세웠던 여야는 정치 현안을 놓고는 다시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임 정부 시절 가상화폐를 통한 북한 내 자금 유입 가능성을 제기하자 아태엽이 내나 이재명 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이 있었던 곳이고 또 여기서 대북 코인을 발행을 해요. 실상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으로 흘러가기 위한 우회 송금의 방법으로 대북 코인을 발행해서 줬다는 게 지금 이야기거든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꺼내들며 맞불을 놨습니다. 세력끼리 주식을 받는 우리가 얘기하는 통정거래까지 정황이 드러납니다. 혹시 금융원 감독원장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기록을 보지 않고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밖에 문채위 국감에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이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섰고 과방위 국감에선 의사진행 발언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어제 한국전력과 전력 관련 회사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전력 도매 가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한전 자회사인 KDN이 보유한 YTN 주식 매각 추진을 놓고는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LNG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내 전력 도매 가격 S&P가 킬로와트 시당 270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사상 최대 S&P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70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70원대 S&P를 기록하는데 오늘 통상의 4배 정도의 지금 전력 구입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평균 요금은 232원에서 30원 넘게 오른 겁니다. 특히 지난해 요금 수준과 비교하면 3-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 전력 관련 회사들에 대한 국정감사의 화두는 전기요금 문제와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 규모에 집중됐습니다. 국제 LNG 가격 인상 여파로 적자가 늘더라도 수익을 내는 해외 발전 사업은 헐값 매각을 해선 안 된다는 데엔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조정 거부 문제를 집중 추궁했고 야당은 민간 발전사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 탓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바보 같은 짓, 탈원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 발전사의 구조 속에도 또 한전 적자 요인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S&P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또 이 아주 횡재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더라고요. 민간 발전사가 그렇죠. 한전 자회사인 KDN이 보유한 YTN 지분을 놓고서도 여야 간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전력과 관련이 없는 YTN 지분은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KDN의 목적 사업에 방송이 명시돼 있다며 매각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직원들 복리를 위해 가지고 쓰이는 자산을 매각하라 말하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경영에 도움도 되지 않고 업무에 연관성도 없는 YTN 이 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전 KDN 정관에 대놓고 방송 사업이 있어요.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등기부등본에도 대놓고 방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 사업이 있어요. 예. 관련 없는 업무가 아닙니다. 또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KBS TV 수신료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한전은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할 때 발생할 법적 책임을 따져봤다며 분리 징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5년 전 폐지됐던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하고 대상도 2024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교육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거라고 우려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제1차 기초학력보장종합계획이 보고됩니다.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들은 각각 환영과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국가의 교육 책임을 실현하려면 모든 학생이 참여해 교과별, 영역별 강약점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를 일제고사로 편매해 학습 결손을 누적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단 이후 맞춤형 학습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학교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자율이라는 미명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를 강요하는 것으로 일률적 평가 잣대로 인해 줄 세우기 경쟁 교육이 격화할 거라며 평가 확대 계획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면 인공지능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확대 등 교원 인력 확충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3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14,362명 늘어난 수치인데 한글날 연휴 사이 줄었던 진단검사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늘어 3만 명 안팎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어젯밤 9시까지 누적 확진자는 2,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먼저 시작됐는데 자녀 백신을 이용하면 60세 미만 성인도 당일 접종할 수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코로나19 개량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이 먼저 시작된 겁니다. 기존 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간단한 진료를 거친 뒤 접종이 이뤄집니다. 이전에 예방접종 맞으시고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 있었던 적 있으세요? 네, 없었어요. 첫날 이 병원에 백신 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40명. 대부분 4차까지 접종 완료한 어르신들로 5번째 접종으로 개량 백신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딸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맞는 게 좋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질병 걸려서 자식들 고생시키느니. 근데 모더나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맞는다고 해서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화이자하고 아스트라 그것만 맞았거든. 이번 접종에 활용되는 개량 백신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더나의 이가 백신입니다. 방역당국은 개량 백신이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5 바이러스에 기존 백신보다 69%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 독감 백신 무료 접종도 시작되는데 동시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독감까지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올 수 있는데요. 독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을 같이 맞는 것도 가능하다고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같이 오셔서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8살 이상 일반 성인도 기초 접종을 완료했다면 남은 백신을 활용해 개량 백신으로 추가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개량 백신이 새 백신인 만큼 접종 시행 초기에는 이상 반응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일본 자유여행이 재개되면서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 노선이 절반도 회복되지 않아 비행기 표값은 코로나19 이전보다 2~3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무비자 여행이 재개된 첫날, 인천공항 출국장은 일본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엄마가 계속 한국에서만 계셔갖고 제가 이번 기회에 엄마를 일본으로다가 모시려고 한 달간요. 2년 7개월 만에 일본 자유여행을 가로막았던 빗장은 풀렸지만 비행기 표값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3배 수준입니다. 3년 전에는 이제 왕복에서 한 20만 원 정도 선에서 구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 60만 원 이상이니까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찾아보니 다음 달 초 인천에서 도쿄를 오가는 왕복 최저가는 4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오히려 패키지 상품이 저렴할 정도여서 한 여행사의 지난달 일본 여행 예약은 휴가철인 8월보다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온라인 트래픽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조금 더 저렴한 상품을 찾아서 여행사 사이트에 이제 가격 검색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엔저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보복 여행 심리가 물가가 저렴한 일본으로 쏠리고 있지만 항공노선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연말까지 일본 노선 운행률을 코로나19 이전 대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근거리 노선 비중이 큰 저비용 항공사들도 부지런히 항공편을 늘리고 있지만 운항률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일본 노선의 공급력을 과거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급력을 과거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공항, 현지 조업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항공권에서 차지하는 유류 할증료의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유가, 고환율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항공권 가격이 안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한 남성이 권총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권총과 실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도로 옆 화단 배수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드문 새벽 시간 이곳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고 남성 A씨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389경 권총 한 자루가 발견됐습니다. 원래 문 앞에 있던 다른 형은 그냥 그 형도 신경 별로 안 쓰길래 저는 큰일은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냥 라이터 터지는 소리 그냥 엄청 조그맣게 들려가지고 갑자기 그 과학수사대들 오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 뭔 큰일이 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분께서 신고를 하신 거고 이송을 하려고 보니까 밑에 권총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A씨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경찰이나 군인이 아니라 일반인이었습니다. 발견된 권총에는 실탄이 장착돼 있었고 총기 번호가 부여된 정식 총기였습니다. 다만 지금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수십 년 전 모델로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인인 A씨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어서 유품으로 총을 갖고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이런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A씨가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과거 자료에서 총기 번호를 찾아 대조해보며 구체적인 총기 입수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로 체포됐던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의 소속사가 식당 측에서 건네준 키를 받아 운전했을 뿐이라며 절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식당 측은 이 같은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신혜성이 머물렀던 서울 강남의 식당 측은 YTN 취재진에게 신혜성에게 해당 차량 키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신혜성은 키가 꽂힌 차를 몰고 그냥 떠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신혜성의 기획사는 입장문을 통해 도난 차량을 운전했다는 논란에 대해 식당의 대리주차 직원이 전달해준 키를 받았을 뿐 본인의 차량이 아니란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로 상단 기준 3.25%인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은 0.75%포인트입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을 완화할 필요도 있어서 지난 7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국정감사 7일째인 오늘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의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경사노위 국감에는 김문수 신임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임명 적절성과 함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거로 보입니다. 국세청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 국토위 부동산원 국감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가 이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오늘 예정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를 논란 보도를 둘러싼 고발 사건 수사가 주요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를 둘러싼 고발 사건 14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고 4일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둘러싼 무고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치열할 거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는 17일에는 만 70세에서 74세, 20일에는 만 65세에서 69세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만약 멈추지 않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프로야구 2위 LG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짜릿한 끝내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눈앞에 두었던 KT는 통안의 역전패를 당하면서 3위 자리를 키움에 내줘 기아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3위와 4위 팀이 결정되는 정규 시즌 최종전은 1회부터 난타전이었습니다. 포문을 먼저 연 건 KT였습니다. 1회 초 알포드와 장성우의 연속 타점으로 2점을 올린 KT는 이어 황재균이 투런포를 쏘아 올리면서 단숨에 4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LG도 1회 말 곧바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KT 선발 고영표가 흔들리자 안타 4개를 몰아치면서 3득점, 한 점 차로 추격했고 3회에 다시 한 점을 뽑으면서 4대4 동점에 성공했습니다. KT는 5회 다시 한 점을 뽑아 준 플레이오프 직행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9회 말 마지막 위기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LG는 최은성의 짧은 외야 플라이 때 3루 주자 서건창의 과감한 주루 플레이로 동점을 만들었고 이어 나온 오지환이 우익수 키를 넘기는 끝내기 안타를 터뜨리면서 총 720경기를 소화한 정규 시즌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키움은 LG의 역전 드라마로 앉아서 3위를 확정한 반면 준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아쉽게 놓친 KT는 4위로 밀려나 하루를 쉰 뒤 5위 기아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1승 어드밴티지를 받은 4위 KT는 1무승부 이상만 거두면 되지만 기아가 준 플레이오프로 가기 위해선 2연승을 올려야만 합니다. SSG와 LG, KT와 키움, 기아로 압축된 가을 야구가
영광의 챔피언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승부에 돌입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동해안 더비에서 포항과 1대1로 비겨 17년 만에 K리그 우승 확정을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울산은 포항 원정 경기에서 전반 40분 박호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34분 포항 이호재에게 동점골을 내줘 1대1로 비겼습니다. 울산은 2위 전북현대가 강원FC를 1대0으로 이기면서 2경기씩을 남긴 가운데 승점 6점 차로 좁혀져 우승 확정을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인천은 제주와 홈경기에서 나란히 한 골 1도움을 올린 홍시우, 김민석의 활약으로 3대1로 이기고 4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황선우가 수영 남자 계영 4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황선우는 울산 문수 실내 수영장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남자 일반부 계영 400m 결승에 강원 대표 마지막 주자로 출전해 3분 15초 39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록은 황선우가 넉 달 전 합작했던 한국 기록을 0.29초 앞당긴 새로운 기록입니다. 오늘 아침도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5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특히 강원 산간 지역은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0.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대부분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7.5도, 대전은 6.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대관령은 영하 0.9도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때이른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1도, 대구 22도, 광주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